자, 뭐 저는 뭐 오늘 김 교수님 얘기 듣고 처음 와서 사실 뭐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김 교수님 부탁만 듣고 왔는데 일단은 뭐 분위기가 화기하고 좋은 것 같아서 뭐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그 국력이란 무엇인가 뭐 그 책인데요. 사실 국력은 2003년부터 연구를 해왔습니다. 2003년부터 할 때는 교수들 한 10명 정도, 왜냐하면 인터디스플리너를 하기 때문에 정치학 한 분, 뭐 행정학 저 포함해서 두 분, 그다음에 교육학, 그다음에 경제학, 그리고 이제 그 대령 출신의 국민대 정치대학원에 계신 교수님, 군사력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전공별로 해서 외대 황 교수님이 세 꼭지를 하셨고 제가 세 꼭지를 해서 가장 많이 담당했고 국력을 13개 지표로 나눴거든요. 그때 1년 회의 거쳐서 13개 지표를 만드는데 한 1년 넘게 걸렸는데 그래서 13개 지표 중에 이제 3개씩 두 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교수님이 하나 정도 이렇게 교육학 교수님은 이제 교육력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처음에 작업을 했는데 저희도 자선단체처럼 무료로 하다 보니까 한 3분이 그만뒀어요. 나가도 뭐 회의비도 안 주고 이렇게 식사만 사주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머지 이제 열혈 멤버들만 한 7분 남아서 이렇게 해왔는데 2004년에 처음으로 그 G20 국가의 국력을 변수 한 230개 정도로 만들어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국력은 이제 뭐 1, 2년 사이에 변하는 건 아닐 테기 때문에 한 5년 뒤에 다시 2009년인가? 예, 9년 정도에 다시 하고 그 다음에 2014년 이 책은 이제 2014년 그 결과로 쓴 거죠. 이 책도 사실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진들끼리 이제 합의를 해서 이 국력에 대한 연구는 이제 각자 알아서 연구를 각자 내도 상관없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그 제가 그때 연구 계획서를 써서 이것도 그 연구소에서 우리가 전국의 교수들이 무보수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또 그만두는 교수님이 3분이나 생겨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연구 계획서를 제가 써서 그 연구재단에 신청을 해서 됐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연구비를 좀 마련하고 그래서 그 연구재단의 연구비를 받는 대가가 논문 한 편하고 이 책 하나 하기 때문에 이 책을 낸 거고 이건 여러 명이 같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제자가 책이 없다고 그래서 제자 이름 넣어주고 하나 같이 정리 좀 시켜서 요것도 따로 이제 냈고 그 다음에 행정학회에서 국력 관련 이제 논문들을 뭐 여러 편을 발표를 했었고요. 뭐 G20는 아니지만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그 한국과 북한의 국력 비교라든가 특히 뭐 당장 북한이 전쟁 걸어오면 우리 어떡하나? 예? 그 한국과 북한, 남북한 간의 이 군사력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 논문을 좀 했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인가요?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남북한 국력 비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연구진 중에 이제 4명이서 행정학 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군사력 맡은 국민대 교수님, 그리고 이제 그 경제학과 숙대 경제학 교수님 이렇게 해서 넷이서 이제 그 보훈처 남북 연구를 군사력 이제 국력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 또 개인적으로 뭐 대만 연구센터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또 뭐 그 대만과 중국 또 남북한 간의 뭐 군사력 비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국력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이나 뭐 책을 이렇게 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9년에 4년에 했기 때문에
2019년 작년에 이제 연구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원이 이제 없다 보니까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 혼자 해볼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던 와중에 영국의 연구소에서 지오 폴리티컬 파워라고 그래가지고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한 국력 전 세계 국가를 비교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안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문화력을 그 작년 1학기 때인가 올해 1학기 때인가요? 네, 작년 1학기 때네요. 그 갑자기 중앙대 예술대학원에 그 박양호 교수님이 저는 모르는 분인데 문광부 장관으로 이제 갑자기 픽업이 되셔서 계약하고 2주 차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조방책을 제예술경영 조방책으로 아마 해서 저자한테 부탁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술대학원에 강의를 할 때 거기 지오폴리티컬 파워에 들어간 문화력 그거를 뽑아서 문화력 지표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썼었는데 거기는 이제 문화력이 우리 거하고 약간 다른 지표긴 하지만 그것도 괜찮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력에 대한 연구는 뭐 지금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그 한반도 선진화재단 거기서 이제 처음 한 겁니다. 한선재단은 그 서울대 교수였던 그 박세일 교수님이 만들었는데 뭐 좋은 책도 많이 쓰고 그러시다가 이제 무리하셔가지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전국의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연구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앞으로도 하고 싶고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맡은 13개 지표 중에 3개가 뭐냐면 국정관리력, 우리 거버넌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화대처력. 변화대처력은 세계 어느 나라의 국력 연구에도 없는 지표였어요. 그래서 변화대처력.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본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력도 제가 다른 한 분을 모셨었는데 잘 이렇게 하질 못하셔가지고 제가 결국 같이 이렇게 해서 문화력까지 제가 4개를 담당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3개 지표로 일단 나눴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제 국력을 G20 국가로 한정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들 중에 선진국들이 많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국가 경쟁력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은 국력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요번에 IMD에서 2020년 국가 경쟁력 그 순위 나온 거 보면 한국이 23위죠. 23위 좀 올랐는데 뭐 27위, 29위 하다가 23위로 좀 괜찮아졌는데 거기서 그 나라 그 IMD에서 하는 국가 경쟁력 지표는 총 63개국 정도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OECD 플러스 신흥 공업 국가들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서 G20 국가만 뽑으면 나머지 국가를 빼면 우리 국가 경쟁력이 몇 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네? 예, 비슷하게 8위입니다. 8위. 8위고 외래 일본이 한 11위인가? 우리보다 뒤처지고. 그 이제 작년에 그 일본 수출 규제로 제가 인터넷 뉴스 부탁받고 글을 썼을 때 모든 신문사의 논조가 괜히 일본에 맞대응하다가 어떤 수난을 당하려고 그러냐 할 때 저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 우리가 당당해질 때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당한 게 좀 더 좀 판명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지표들도 우리가 지금 옛날 100년 전에 뭐 서구 열강에 짓밟히던 그런 정도의 국력은 아니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어요. 여기저기에다. 그래서 우리 책에 제가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G20 국가의 국력으로는 우리가 9위입니다. 9위.
예, 9위죠. 그 중에 국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드 파워하고 소프트 파워거든요. 하드 파워로는 우리가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드 파워로만. 소프트 파워하고 어떤 게 더 강하겠습니까? 한국의 경우. 네, 소프트 파워요. 근데 저희 연구 결과로는 하드 파워가 9위, 소프트 파워는 11위. 전체적으로 9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보다는 전체 국력에서는 뒤처졌죠. 하지만 국가 경쟁력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순위가 우리가 앞서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북한은 우린 비교도 안 되고요. 거기는 자료도 없거니와 일부 자료는 제가 비교를 해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그 군사력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국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일본하고 지금 군사력으로 맞붙어도 충분히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또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6.25를 겪으신 나이 많은 세대들이나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자란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하고는 뭐 전쟁해도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또 북한하고도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기 지표는 없지만 국가보훈처 요구로 우리 책을 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 지표에 없는 13개 말고 애국심을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국력의 지표로. 네, 보훈처에서는. 그래서 애국심을 측정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제 월드 밸류 서베이에서 다른 국가 우리하고 웬만한 나라의 자료는 있는데 북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국려지책으로 외대에 그 탈북 그 유학생들이 한 몇백 명이 돼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하나원 통일부 협조 얻어가지고 하나원에 또 있는 탈북자들 이렇게 해서 샘플 한 350명 정도 해서 설문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제가 만들었었는데 지금 당신의 의견이 아니라 당신이 살던 불과 몇 년 전에 넘어오기 전에 주변 사람들 생각으로 써달라. 응답을 해달라. 네. 그러면 프록시메이션 되니까요. 정확하게 알아서 가장 근접한 수치일 테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문항들은 뭐 여러 가지 애국심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월드밸류 서베이 같은 데서 이제 해서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이 더 높아요. 북한보다.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옛날 세대하고는 틀린 거죠. 요새 세대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지난번에 그 현빈 닮았다는 그 북한에 오군이 오병사가 내려왔잖아요. 총 맞으면서. 네. 근데 휴전선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사상적으로 아주 좋은 집안의 자제들이거든요. 안 그러면 배치를 안 시키거든요. 근데 사상적으로 괜찮은 집안의 부모들도 옛날하고 달라서 김정일 시대하고 또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얘기를 듣고 자란 지금 세대들은 전혀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한국에 대해서 알고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걸 드라마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집안의 자제들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김일성 왕조의 왕가의 충성을 지금의 김정은한테 충성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가설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애국심이 의외로 우리가 더 전쟁에 구체적으로 전쟁이 난다면 전쟁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문항도 우리가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국력을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국가 경쟁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3이지만 G20 20 중에서는 이제 8이고 이 국가 경쟁력은 주로 이 기업 효율성, 뭐 산업의 성과, 경제 성과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들입니다. 물론 거기도 정부 효율성 지표가 있고 교육 효율성 지표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사력은 없죠.
국가 경쟁력에는 없지만 이제 좀 그쪽은 포커스가 좀 틀리고 국가 경쟁력 지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싱가포르가 거의 단골 1등이었죠. 거의 20년 동안. 올해도 1등이에요, 싱가포르가. 그러니까 강소국들이 좋은 점수를 받게 돼 있어요, 지표가. 강소국들이. 또 이 유럽의 소국들, 강소국들, 뭐 스칸디나비아 제국들이라든가 유럽의 국가들, 북부 유럽의 국가들이 좋은 점수를 갖죠. 그래서 이제 국가 경쟁력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요번에 순위는 G20의 순위를 보면 강소국들을 빼면 우리가 연구했던 9위하고 여긴 8위니까 거의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국력을 연구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가 우리 국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래서 우리 국가 정보를 담당하는 안기부나 이런 데서 좀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했어야 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국력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다른 나라를 알고 우리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 국가 전략을 제대로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 먼저 했어야 될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국력 연구가 필요하고, 국력의 구성 요소는 여기 제가 이제 어저께 김 교수님 말씀 듣고 간단히 PPT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그 창립 몇 주년이든가 그 기념식을 할 때 그 외대 황 교수님이 총괄로 발표를 하시고 제가 소프트웨어를 맡고 숙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하드파워를 맡아서 셋이서 공동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만든 자료의 일부만 오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옛날 그 군사적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의 영토가 지금 여기 진한 색은 완전히 점령지고 여기는 세력권 엄청났죠.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 엄청난 위치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토를 차지했는데, 이 군사적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 식민지 쟁탈전 시대니까 당연히 군사력이 국력의 중요한 요소였죠. 당연히 또 군사력이 강하려면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독일과 일본이 미국에 패한 이유는 아마 군사력은 강했는데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군사적 제국주의 시대는 이제 갔죠. 어느 나라도 힘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는 있어도 미국이 포틀랜드를 침략했던 것처럼 이라크를 침략한 것처럼 침략은 했어도 거기에 깃발 꽂고 이제 땅을 차지할 수는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 이제는 경제적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갔으니까 경제력이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정보사회가 되면서 한 30년 전부터 정보기술력이 중요한 또 국력의 요소가 됐고, 이제 또 문화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서 미국은 청바지니 할리우드 영화들이니 이런 걸로 해서 전 세계 문화제국주의를 이제 구현해 왔고, 또 문화력이 중요한 그런 국력의 요소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 문화력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해리포터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그 BTS 요새 저도 BTS 엄청 좋아하거든요. BTS 엄청 좋아해서 DNA는 노래방 가서 노래도 배우고 DNA. 그래서 그 BTS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거 일본의 군사적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의 세력권보다 더 넓은 전 세계를 지금 문화적 침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군사적 침투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사후 관리가 더 골치 아프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미국이 들어가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BTS나 블랙핑크 등의 이런 아니면 한국 드라마들도 지금 엄청나거든요. 넷플릭스에서도 드라마 파워가 한국 드라마, 특히 웹툰 기반들은 지금 전 세계를 거의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적 침투는 우리가 더 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창조 사회 얘기도 하는데 창조력 등도 이제 중요한 소프트 파워의 요소가 되고 특히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행정대학 원장 하셨던 이 나이 교수 같은 경우는 이 군사력, 경제력 등의 그 하드 파워로는 이제 한계가 있고 문화력, 외교력 등의 소프트 파워를 구사하는 스마트 파워가 이제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 교수가 보기에는 미국이 너무 그 소위 팩스 아메리카나 미국 지배하의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그 세계 경찰 국가로서만 너무 역할을 하려고. 근데 그거를 주로 군사력에만 의지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비판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나이 교수가 얘기하는 그 문화력, 특히 외교력은 뭐 강경화 장관이 들어와서 상당히 외교력이 좀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나이 교수가 중시하는 이 외교력이나 문화력 측면에서는 한국이 지금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느냐. 저희가 연구했던 때보다 지금 아마 뭐 내년 정도 다시 국력을 측정하면 문화력, 외교력이 더 높아진 점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군사력, 경제력, 그다음에 그 나라의 기초 국력, 교육력, 과학기술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 파워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문화력, 외교력, 정치력, 거버넌스, 국정관리력, 그다음에 뭐 사회자본력, 변화 대처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하드 파워로 이렇게 해서 총 13개의 그 지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 파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이고 전체적으로 9이고 소프트 파워는 이제 11인데 그 소프트 파워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이렇게 정부, 시장, 시민의 협치를 통한 국정 관리력, 그다음에 이 3자 간의 권위적 권력 분배를 담당하는 정치력, 그리고 타 국가와의 관계를 담당하는 외교력, 그다음에 창의력이 중요한 사회의 문화력. 특히 저는 이제 우리가 IT는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명박 때 소위 토목이나 뭐 이런 1차, 2차 산업에 너무 투자를 하느라고 그 정보 IT 쪽에 투자를 소홀히 해서 우리가 IT 지표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다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원상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 정보력에 드는 돈만큼을 문화 쪽에 투자를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 비율을 보면 엄청나게 적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력이 커지면 이게 엄청난 우리 국력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국가 경쟁력 IMD 나온 지표를 가지고 어떤 학자가 우리가 그 차별적 전략을 구사하면 올해 23위를 했지만 10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구 결과를 냈는데 그 얘기는 아마 이런 쪽을 아마 더 차별적으로, 아니면 과학기술력 쪽에 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IT라든가 혹은 이 뭐 삼성 등의 이런 반도체 이쪽으로 전략을 차별화 전략을 하면 우리가 10위까지도 올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과학기술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쪽도 특히 이제 11위로 이게 쳐져 있거든요. 하드파워. 하드파워는 우리가 건들기 힘든 거죠. 이미 그 나라에 이미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지금 망했지만 하드파워는 강합니다. 근데 소련이 국력이 쇠퇴한 이유가 이 소프트 파워 쪽에서 아예 취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관리력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치력은 그냥 푸틴이 장기 집권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고, 특히 변화 대처력은 G20 20개 국가 중에 19위예요. 변화 대처력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프트 파워가 떨어지고 있죠. 근데 자원은 많고 인구도 많으니까 그 하드 파워 쪽은 강하긴 하죠. 중국도 취약점이 바로 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 군사력은 지금 이제 완전 G2가 돼 있죠. 경제력하고 군사력은. 또 기초국력도 나라가 넓으니까 인구도 많고 뭐
경작지도 많고 땅도 많고 국토 면적도 많으니까 기초 공력도 튼튼한데 소프트 파워가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가 취약하면 강대국을 유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사례가 바로 이제 소련. 앞으로 만약에 중국이 소련 꼴이 난다면 바로 이 소프트 파워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지금 자원도 많이 없는 나라고 이 하드 파워 쪽은 우리가 쉽게 하긴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쪽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화력 예산이 좀 적은 게 저는 이제 불만입니다. 그다음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무형 자산인 사회 자본력,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변화 대처력 등 6개 지표로 이제 소프트 파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6개 플러스 또 하드 파워 해서 총 13개를 하는데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회의를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시 각각 맡은 분야를 세부 지표로 기초 공력은 국토, 인구, 에너지, 식량 이 정도. 그래서 국토도 이게 총 면적뿐만 아니라 경작 가능 면적이 중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캐나다는 면적이 캐나다가 더 커요. 소련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나라죠, 그죠? 근데 경작 가능 면적이 별로 없어요, 소련은. 그래서 소련이 괜히 국토를 넓혔다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왜냐? 제가 북유럽하고 이제 스칸디나비아 여행하고 그다음에 다시 핀란드까지 버스로 갔다가 그다음에 버스로 다시 소련으로 레닌그라드까지 갔다가 레닌그라드에서 기차로 이제 모스크바를 갔었는데 핀란드 국경을 넘자마자 도로가 꿰맨 도로가 많고 핀란드의 도로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르더라고요. 가난한 티 나는 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나라가 넓으니까 인프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쓸데없이. 네. 나라가 크다고 말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경작 가능 면적이 많아야 되고 미국에 비해서 캐나다는 경작 가능 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력이 떨어지고 사람도 적고 인구도 적고 그다음에 인구도 그렇습니다. 요새는 특히 우리가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구 노령화 정도 65세 이상의 인구는 많은데 65세 이상이 많은 나라 특히 일본이 대표적이잖아요.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력이 한참 기르고 있죠. 그 다음에 국민 건강 정도가 또 안 좋은 나라들. 그래서 이 인구에는 아무래도 소위 경제 활동 인구들이 많은 나라가 유리한 거죠. 네. 쓸데없이 인구 많은 것보다는. 특히 이제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회 배울 때는 중국이 12억이면 인도는 5, 6억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13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인도가. 엄청나게 출생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소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그런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이제 턱없이 부족한 거죠, 인도가. 그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규모의 땅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못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죠.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이 대표적인 예인데 북한은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지하 자원은 어떻게 남한에는 거의 없고 북한에만 몰려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특히 북쪽. 예. 그래서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한반도 사분할론, 만약에 북한 체제가 붕괴됐을 때 북쪽 중국한테 떼주고 또 러시아 쪽 떼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북한의 남쪽 약간 떼먹고 중간에는 유엔 완충지대 겸 미국이 떼먹고 이런 안이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하 자원 다 뺏기는 거죠. 중국 러시아한테. 네. 그래서 이 에너지 자원이 특히 요새 나오는 아직 증거는 없지만 북한에 엄청난 석유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기술이 없어서 파지도 못하고 중국도 아시다시피 없잖아요, 기술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만약에 남북 경협이 돼서 우리가 개발만 할 수 있으면 엄청난 우리의 이 기초 공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레벨이 한 1000업 됐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몇만 업 됐습니다 정도겠죠. 예?
그렇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국력을 측정하는 세부 변수들로 우리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국방력은 아시다시피 뭐 국방비는 뭐 미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미국의 국방력은 뭐 거의 항공모함이 동해하고 서해 두 대만 뛰면 거의 웬만한 나라 몇 개를 합친 군사력을 능가할 정도로. 왜냐하면 항공모함 안에 뭐 비행기가 몇백 대가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랩터 같은 전투기는 뭐 거의 그 성능이 안 좋은 미국이 혼자 한 대가 20대 이상을 처치한다니까. 그래서 국방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현역 군인 수, 예비역 군인 수. 우리는 지금 현역 군인이 65만 정도. 예비역은 뭐 우리는 거의 군대를 갔다 와서 남자들은 거의 다 예비역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엄청 많은 거죠, 우리도 예비역은. 미국에 인종 폭동 났을 때 우리 아저씨들의 힘이 발휘가 됐잖아요. 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 흑인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예비역도 우리는 엄청나고, 그다음에 전차는 뭐 그 K1, K2 성능 좋고, 북한의 전차는 여기는 없지만 제가 보건처 연구할 때 보니까 북한의 전차는 6.25 때 소련한테 물려받은 게 아직 많아가지고, 저희 연구진끼리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마 서울에 들어오기나 하려나? 아마 힘들 거고, 또 아시다시피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전쟁 나면 바로 폭파해서 탱크 막게 설계되어 있고, 대부분 그래서 높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진입하기는 거의 불가능. 아마 오기도 전에 망가지지 않을까 한 그런 정도고. 근데 온다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파치 헬기가 있어가지고 아파치 헬기 한 대가 보통 탱크 몇십 대를 바로 그냥 폭파시켜 버리거든요. 요새 나온 신형 아파치 헬기는 10km에서 명중을 시킵니다. 아파치 헬기. 특히 우리처럼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아파치 헬기의 그 효용성이 엄청나죠. 그 탱크는, 북한 탱크는 뭐 설사 기름이나 뭐 어떻게 마련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려오다가 아파치 헬기에 다. 대수는 많아요. 탱크 대수가 우리가 한 2,000대, 거기 4,000대 많은데 아마 내려오는 동시에 아마 아파치 헬기 때문에 거의 다 괴멸될 가능성이 많고, 아시다시피 우리 그 K9 자주포 그거는 인도에서 100대나 사가지고 왔고, 요새 노르웨이 핀란드 엄청나 많은 나라들이 다 사가지고 왔고, 호주도 지금 살려고 하고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심지어 독일 전차 탱크를 지금 자주포를 지금 능가할 정도로. 그래서 독일계 지금 독일이 돈을 못 번다고 지금 하소연할 정도로 그렇게 우수합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에는 중국이 자주포 과시하다가 K9 자주포는 사격 후에 미동이 없어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40km 사거리가. 근데 중국의 자주포는 영상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거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자주포가 포를 발사하고 나서 뒤로 밀려요. 진동이 엄청 크죠. 그 얘기는 조금 밀리면 40km 뒤에 사거리에 가서는 엄청난 오차. 그게 미동 정도가 아니라 뒤로 밀렸다니까 그거는 뭐 거의 오차가 엄청난 그런 자주포는. 그래서 뭐 대포도 그렇고 잠수함도 요번에 그 일주일 전에 우리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 SLBM 그러니까 서브머린 론치트 벌리스틱 미사일 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우리 ICBM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벌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탑재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플러스 SLCM 그러니까 뭐냐면 서브머린 론치트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크루즈 미사일은 이제 저 탄도미사일하고 차이점이 그 탄도미사일은 그 대기권을 넘어서 장거리 나가고 크루즈는 걸프전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CNN에 생중계했잖아요. 저기 팔아먹으려고
토마호크 미사일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내장돼 있어서 목표물을 쫓아다니는 거죠.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딱 명중시킨. 정확도가 거의 위성으로 이 성냥갑 같은 거를 보이는 거를 명중시킬 정도. 예. 그래서 그 SL CM까지 크루즈 순항 미사일까지 장착되어 있는 잠수함을 했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핵미사일, 핵 잠수함까지 지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잠수함도 지금 대수는 북한보다 처지지만 뭐 성능으로는 엄청나고. 전투함은 북한도 전투함은 낡은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옛날에 텔레비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북한에서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기 전투기 훈련할 때 모형 비행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거 나왔었는데 그죠? 전투기 한 대 뛰면 기름이 엄청 비싸니까 편대 뭐 비행기가 몇십 대 떠가지고 전투기 몇십 대고 할 돈이 없는 거죠 북한이. 마찬가지로 전투기 못 띄우는데 전투함을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기동훈련. 아예 훈련 상태가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전투함의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이지스함이나 이런 데 안에 그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미사일을 개발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배에서 미사일 쏘면 일본 본토까지 맞출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대포의 종류로 요 현무4가 요번에 그 신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현무4가 이제 미국이 탄두 중량 해제를 해줘가지고 자그마치 탄두가 소련도 보통 1.2톤밖에 안 돼요. 탄두가. 현무함이 현무4가 탄두가 2톤입니다. 2톤. 소련 거보다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핵무기급이라는 얘기예요. 핵은 없지만 어느 정도 파괴력이냐면 TNT 1000톤 미사일 하나가. 그러니까 그 현무4를 막 발사해버리면 하나가 TNT 1000톤이니까 뭐 원자폭탄 웬만한 거 능가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떨 정도 현무4가. 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현무5 개발하고 싶다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예요. 네. 미국 감탄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이제 핵이 없는데 저는 이제 언론에 좀 불만인 게 여태까지 언론들이 핵을 반드시 뭐 공격용으로 자꾸 국민들한테 너무 이렇게 인식을 시킨 감이 있어서 핵 얘기를 너무 많이 과장을 한 측면이 있는데 제가 그 외국 자료들 이렇게 보면 핵은 방어용으로 봐야지 공격용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핵을 쏜다는 얘기는 자기도 맞을 각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 이하 거기 군부 장성들 뭐 고위 관료들이 다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핵을 쏴가지고 자기 그 예쁜 부인 또 예쁜 자식들 다 죽게 만들겠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할걸요? 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핵전력은 당연히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처지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미국의 해구상 안에 있고 또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국방력은 우리가 국방력 몇인지 혹시 아세요? G20 국가 중에? 우리 국방력. 5, 6위? 네, 저희 연구 결과는 5위. 저기 매년 발표되는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 거기로는 6위. 근데 최근에 나온 자료는 지금 한국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순한 글로벌 파이어 파워 6위보다 더 지금 위로 지금 일본을 제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뭐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다 지금 독일도 제칠 정도라는 얘기 나오고 독일 프랑스까지. 그래서 엄청난 지금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력은 아시다시피 뭐 한 우리가 세계 10위 정도죠, 그렇죠? 경제력 지표는 이제 이 구매력 지수, PPP, GDP,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뭐 진위계수 이런 거. 진위계수는 잘 아시다시피 0부터 1까지인데 보통 0.4, 0.4를 기준으로 해서 그 얼마나 불공평한가 정도를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력은 이제 뭐 크게 세 가지: 지식정보 창출력, 뭐 지식정보 확산 흡수력, 그다음에 지식정보 활용력, 그다음에 교육력은 뭐 투입하고 산출, 보통 이렇게 나누죠. 예. 그래서 이제 교육력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공공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산출은 인구 10,000명당 노벨상 수상자 수, 뭐 논문 편수, 세계 100대 대학 진입수, 뭐 피사, 여러분 잘 아시는 피사, 이런 것들, 요 수학 점수, 과학 점수, 읽기 점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 관리력, 그다음에 정보력, 그다음에 연성국력, 소프트 파워 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정관리력은 뭐 시민 참여,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 부패의 통제 이런 소위 그 월드뱅크에서 나오는 월드 거버넌스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WGI 그 지표들을 사용했고, 정치력은 뭐 우리가 G20 중에서 상당히 낮겠죠. 낮겠죠? 낮게 나왔습니다. 예? 정치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과성, 국회 입법 활동의 효과성, 국회에 대한 신뢰, 정당에 대한 신뢰,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중요한 사회 지도라고 생각하는 정도, 정치인들의 교육 수준, 정치인들의 국제적 경험, 정치인들의 청렴성 이런 지표들로 측정을 했는데, 특히 정치인들의 수준들이 중앙정부보다는 또 지방정부를 더 나아지죠.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력은 이제 크게 영향도와 활성도로 해서, 영향도는 이제 각국의 유엔 분담금 비율, 자국민이 기관장으로 있는 주요 국제기구 수.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 WHO, 뭐 WTO 이런 데도 좀 당선이 되면 좋은데, 그죠? 영향력이 이제 커지거든요. 해외 원조 금액, 유엔 상임이사국 여부 이런 것도 영향도고, 활성도는, 외교 활성도는 주요 국제기구들의 해당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기구의 수, 그다음에 주요 국제기구 본부가 해당국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의 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측정을 했고, 문화력은 이제 국민 호감도, 문화 호감도, 문화산업 경쟁력 지수라고 EN 엔터테인먼트 앤 마켓 이거 잡지가 있습니다. 잡지가 아니라 보고서인데, 몇 년 전까지는 무료로 개방하다 요새는 몇천 불을 받더라고요. 저도 최근 건 입수를 못했어요. 옛날 연구했더니 무료로 봤는데 값을 되게 비싸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체육 경쟁력 지수.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체력은 국력이다. 그래서 집어넣었고요. 관광 경쟁력 지수, 이런 것도 이제 문화관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문화력을 뽑았고, 사회자본력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대인 신뢰, 뭐 기관 신뢰, 네트워크. 그래서 대인 신뢰는 뭐 가족, 이웃 아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을 신뢰하는가 뭐 이런 문항들이죠. 그렇죠? 네. 종교가 다른 사람, 그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 지금 저희 금강대에서 논산시에서 발주한 그 외국인 실태 조사를 지금 연구가 거의 막바지 단계, 최종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나라 사람을 신뢰하느냐 하는 문항에서 사실 높은 점수가 아니죠, 그죠?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연구를 해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그 인식이 아직은 좀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기관 신뢰, 정부, 기업, 뭐 NGO, 미디어에 대한 신뢰, 네트워크, 그러니까 종교나 교회 단체, 뭐 스포츠, 뭐 우리 조기 축구회 이런 단체 얼마나 나가서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 또 예술, 음악, 교육, 문화, 뭐 이런 그 소위 사회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는 정도, 이런 것들,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로 측정을 했고, 변화 대처력은 그 영국의 옥스퍼드 그 연구소하고 대학하고 같이 해서 발표를 하는 체인지 레디니스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랑 그다음에 제가 IMD 국가 경쟁력 지표 중에서 도전에 대한 국민 적응력, 그다음에 시장 변화에 대한 기업 적응력, 경제 변화에 대한 정부 적응력, 이 세 개의 지표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변화 대처를 측정했는데, 특히
요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국 전체 여태까지 나온 그 모든 국력에 대한 연구는 이 변화 대처력은 없었어요. 다른 것들은. 그리고 그 대부분의 연구들이 저희처럼 13개의 지표는 아니고 보통 한 적으면 서너 개, 많으면 한 6, 7개 정도.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컴프리헨시브한 종합적인 포괄적인 그런 지표들이고 특히 이제 변화 대처력은 다른 연구에는 없는 건데 특히 변화 대처를 느끼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 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 국제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이게 사실 우리가 얼마 이 G20 국가 중에 우리가 몇 위였는지 혹시 짐작하시는? 예? 1위요? 1위는 6위. 예. G20 국가니 6위. 전체가 9위인 걸 생각하면 높은 이쪽이 우리가 높죠. 6위.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아마 요번에 연구하면 더 올라갈 거로 생각이 돼요. 예. 왜냐하면 최소한 K 방역 쪽으로는 변화 대처를 잘 했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도전에 대한 국민 적응력도 우리가 요번에 그 서울대 무슨 교수님인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우리가 K 방역을 잘한 이유가 그게 과연 서구 유럽인들이 자존심 때문에 주장하는 소위 우리의 권위주의 문화 때문에 마스크 쓰라 정부에서 명령하면 잘 쓰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유럽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자기네들은 자유를 너무 신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부의 명령을 잘 안 듣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는 확진자가 많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데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유럽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게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지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전에 대한 국민 적응력이 우리가 더 5,000년 동안 시달려서 그랬는지 아무튼 도전에 대한 적응력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우리가 지금 그나마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왔고, 경제 변화에 대한 정부 적응력도 뭐 그렇게 마이너스 점수를 아주 많이 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변화 대처력은 새로 측정하면 더 우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변화 대처력이 중요한 국력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 국력을 이렇게 측정을 이제 할 수 있고 도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한국의 국력 수준을 방사선 그래프로 보시면 2014년이 지금 마지막 연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해봐도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국방력, 군사력, 과학기술력 이쪽이 상당히 지금 장점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변화 대처력 장점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문화력은 우리가 좀 20개 국가 중에 한 13위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BTS도 아직 유명하지 않았고, 6년도 없을 때 아닌가요? 그럴 거예요. 이 자료들은 2014년 연구지만 자료들은 2010년부터 13년 자료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력은 지금은 올라갔을 거로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는 BTS를 좋아해서 그런지 페이스북에도 어저께도 글을 올렸는데 요새 뭐 군대 연기 뭐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요새 전쟁은 총칼 대포 가지고 탱크 갖고 하는 군사적 침략이 아니고 문화적 침략이 위주라고 하면 지금 BTS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문화 침략을 잘하고 있는데 침략이라니까 좀 너무 문화적 침투를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불러다가 군대에서 총검술 찔러 길게 찔러나 가리킬 거냐? 차라리 카츄샤들 미군에 배속시키는 것처럼
국방부에서 못하면 문광부에 배속시켜가지고 해외 뭐 홍보 사절단으로 활용을 하든가, 그것도 싫으면 국방부 내에서 해외 특공대로 활용을 하든가, 이렇게라도 뭐 하면 되지. 그거를 그렇게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갖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제가 엊그저께 글 올렸는데, 정작 방탄소년단들은 뭐 가겠다고 지금 하는데, 그럼 어쩔 수 없겠죠, 뭐. 방시혁이 시켰을 거야, 아마. 본인들 모르겠어요. 본인들도 뭐 그렇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방시혁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겠죠. 빅히터 회사한테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문화력은 좀 낮은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이제 그 좀 더 문화력을 좀 키우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제 전방위로요. 왜냐하면 그 CPND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CPND?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 CPND 생태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CPND가 뭐냐면, 컨텐츠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싸이의 이 노래, 뮤직비디오, 아니면 BTS의 노래들이 컨텐츠죠. 이 컨텐츠, 싸이가 히트친 이유가 플랫폼은 뭐냐면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 유튜브에 무료로 개방을 했어요. 플랫폼에 무료로 올렸죠. 네트워크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뭐 100기가 뭐 이렇게 해서 랜선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가. 디바이스는 이제 PC라든가 뭐 우리 조그만 저런 거, 좀 뭐라고, 태블릿 PC, 뭐 우리 핸드폰 이런 거, 걸어다니는 PC,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소비자들이 이제 바로 보는 거죠, 무료로. 그래서 그 CPNG 생태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컨텐츠거든요. 컨텐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텐츠가 없으면 아무리 인프라를 좋은 걸 깔아보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여실히 싸이하고 BTS, 블랙핑크 이런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 CPNG 생태계에서 컨텐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예산이 너무 지금 우리 사실 지금 뭐 가덕도냐 김해공항이냐 공항에 지금 그거 하려면 1조는 들 텐데 1조로 문화 예산만 배정해줘도 엄청 더 나을 거예요. 옛날에 양양공항 만들었다가 7천억 들었는데 몇 년 신나게 비행기 타다가 이제 사람들이 안 가요. 갈 리가 없죠. 공항까지 갔다가 다시 양양에 가서 다시 강릉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시간이 더 걸리죠. 거기다 KTX까지 들어왔으니 KTX 타지 못 탑니까? 제 생각에도 그냥 부산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요새 KTX도 더 빠른 거 들어온다니까. 그걸로 뭐 비행기도 빨라야 1시간 반을 할 텐데, 그죠? 거기다가 중앙까지 또 가고 기다리고 하면은 한 도합 서너 시간이 걸릴 텐데, 더 빠른 KTX 더 빠른 거 들어오면 뭐 한 2시간 이내로 갈 텐데요. 그래서 SOC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너무 많다. 근데 옛날에 우리 행정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명지대 임 교수랑 저하고 노래하다가, 아니 이 SOC 좀 이거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교수들이. 쓸데없이 SOC에서 너무 투자를 한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연말 되면은 그냥 그 회기말 소비 관행 때문에 예산 쓰느라고 땅 판데 상하수도 다 관련해서 파고, 그다음에 또 통신선 관련 또 파고, 아주 그냥 부처별로 돌아가면서 파잖아요. 연말에 가면은 그냥 계속해서 파요. 팠다 메꿨다. 그래서 그런 돈만 좀 절약해서 여기다 줘도 문화력이 엄청 좋아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외교력도 좀 안 좋았지만 좀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정치력도 지금 정치력 보시죠, 완전히 찌그러져 있죠. 정치력이. 이게 특히 이제 정치력이 취약했던 게 이 이명박하고 박근혜 때 아니에요. 완전히 나라를 그냥 완전히, 이명박은 제가 불만인 게 그 1차 산업, 그 해외 자원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세금들 세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 또 2차 토목 건설에, 3차 산업
플러스 지금 5, 6차 산업 하는 시기에, 예? 2, 3차 산업, 1, 2차 산업에 투자를 했으니, 이 정치력이 약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특히 지금 미국, 트럼프. 예.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예. 소련의 경우도 이제 푸틴, 예? 장기 집권하는 단점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도 역시 시진핑 독재 계속해서 단점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은 이제 폐쇄적이잖아요. 우리 못지않게 관료들도 폐쇄적이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 계속 찌그러지고 있어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15년을 관찰해 보면 일본도 찌그러져 가고 있고, 예. 소련도 그렇고, 예. 우리만 약간 지금 여기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근데 이걸 더 크게 할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소프트 파워 쪽이에요. 하드 파워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소프트 파워 쪽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각각 국가별로 G20 국가를 다 이 방사 그래프를 해봤는데, 이거 방사 그래프를 보면 그 나라가 이제 2004년, 2019년, 2014년 세 개의 점선으로 색깔을 달리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나라가 15년 동안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멕시코와 러시아가 비슷한 점수들인데, 그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면 멕시코가 소련보다 나아요. 구소련, 러시아보다. 예. 점수는 비슷한데. 왜냐하면 이 그림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분석해 보면. 근데 이제 이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적합도 지형상의 이 소프트 파워 순위 변화를 보시면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만 보면 하드 파워는 9위로 올랐고 10위에서 전체 국력은 13위에서 9위로 올랐고 이 소위 러시아는 뭐 소프트 파워만 보면 18위, 19위 G20 꽁찌죠. 한국은 12위, 11위 예, 소프트 파워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2009년에 12위였다가 2014년에 11위. 요번에 다시 해서 소프트 파워가 좀 좋아졌다 하더라도 한 92 정도, 8위 이상으로는 못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8위, 일본은 계속 5년 동안 8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7위를 유지했고, 소프트 파워. 영국이 2위 유지했고, 미국은 계속 1위를 유지했는데, 결국 우리가 이 1위를 초강대국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거고, 정치학적으로 보면. 2위 정도가 이제 뭐, 강대국, 7위, 2, 3위 정도,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강대국에 못 끼는 거죠. 소프트 파워로는. 석이 없는 거죠, 지금. 턱도 없는 거죠. 한국이 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최소한 G7에 들어가려면 갈 길이 멀죠. 쉽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사실은 가야 되는데, 요번에 IMD 발표 국가 경쟁력 지표도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순위가 위입니다. 중국이 우리가 8위라고 그랬죠. 중국이 6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 소프트 파워조차도 우리보다 지금 나은 거죠. 중국이. 소프트 파워가 영 아닌 것 같은 나라인데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강대국이 될 수는 없고 최소한 G7에 들어가는 정도는 잘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국민도 단결을 해야 되고, 또 국가 전략,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고, 국가 전략도 잘 세우고, 이게 우리 전 국민이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일본 제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일본은 충분히. 제가 옛날에 유학 가기 전에는 제가 ROTC를 하는 바람에 이제 4학년 때 대우 수입부에 취직이 돼서 일찍 취직을 했는데, 제대하고 바로 일주일 만에 복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ROTC는 매년 6월 말에 제대입니다. 그래서 7월 5일 날 복직을 했어요. 제가 하도 한이 맺혀가지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5일만 복직하라고 그래가지고,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데 대우 다닐 때 제가 수입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맡은 부분이 지하철 4호선 부품, 그다음에 뭐 산업용 재봉틀, 로보틱스 부품 이런 것들을 맡았었는데 이 산업용 재봉틀 같은 경우는 부품 수가 몇만 개예요. 워낙 커가지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산업용 재봉틀에 들어가는 나사만 150종류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이 150종류의 나사 중에 몇 개나 우리 걸 썼는지 혹시 아세요? 거의 90%를 수입했습니다. 우리는 한 20개도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강도를 못 맞춰가지고. 왜냐하면 제공기를 돌리면 나사가 무뎌져 버려요. 닳아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수입하는 데가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나 독일, 일본.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미국, 독일은 배편으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걸 선호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자그마치 그 부품 막 몇천 개를 수입을 했어요. 일본한테. 근데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하면 워낙 수가 많으니까 그걸 저기 옛날 지금 모르겠는데 대우 그 인천 공장, 대우 중공업 거기서 조립을 못 해요. 수입을 해줘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공대생들 옛날에 저 들어갈 때 대우에서 한 2,000명 뽑았거든요. 그때는 계열사가 한 49개 됐으니까 컸죠. 그러면 그 좋은 대학 나온 공대생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2,000명 뽑으면 1년 있다가 반이 그만두고 대리대 할 때 또 3년 있다가 4년 있다가 또 반이 그만두고 과장 될 때 한 7, 8년 있으면 또 반이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에 연락을 해가지고 수입하는데 연락을 해서 우리가 조립이 안 되니까 좀 와달라 했더니 걔네들 고졸 출신이 10대 명이 왔어요. 25년 근무했대요. 우리는 그만둬서 저도 사실은 IBM으로, 한국 IBM으로 도망간 자리에 제가 들어갔어요. 대우 들어갔다가. 들어가자마자 도망간 사람. 그래서 수입부는 어떤 거는 수입하는데 1년 반이 걸리기 때문에 서류만 넘겨주고 인수인계도 안 하고 도망가가지고 애를 먹었죠. 우리 실정은 옛날에 그랬죠. 정말 일본에 오죽하면 무역의존도가 너무 커서 옛날 CCCM 분류집이라고 상공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는 건 일본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놨거든요. 막아놨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비행기를 핸드캐리라도 해서 들어오려고 해요. 저는 그거 찾으러 나가고. 옛날엔 그랬죠. 그리고 옛날 얘기. 지금은 그렇게 무역의존도가 높지 않아요. 특히 제조업은 좀 아직도 우리가 취약해요. 제조업은 취약하지만 반도체나 이런 그 선진 쪽, IT 쪽은 뭐 일본의 그런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 쪽만 좀 더 신경 써가면 또 다른 모든 분야에서 일본 타도가 제 수건이에요. 일본 타도. G7에 들어가는 거. G7 배우국은 받고 있죠. 지금 G7에 오라고는 하잖아요. 그죠? 오라고는 하는데 명실상부 G7, G8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제 정치력이 뒷받침돼 줘야 되고 소프트웨어 파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과제는 이 국정관리력은 9위고 변화대처력 6위, 소프트파워 평균 11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각각 15위를 기록한 정치력과 사회자본력 측면에서는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가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또 갈등과 대립만이 난무하는 이 한국 정치와 법치가 실종된 갈등 세력 간의 잦은 충돌이 갉아먹는 이 사회 통합 문제 등은 앞으로 정치력과 사회자본력 등을 향상시켜야만 풀 수 있는 숙제다. 특히 우리는 이제 사회자본력, 사람 간의 신뢰가 일반적인 점수는 괜찮지만 같은 한국 내에서 영혼함 간의 신뢰는 낮단 말이죠. 그런 건 특히 이제 많이 잡아먹는, 갉아먹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고, 제가 이제 북한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자료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월드뱅크가 여기서 하는 자료, 이 거버넌스 인디케이터에는 240개 국가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가 다 있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북한의 경우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북한은 213개국 여기 연구한 국가들 중에서 2,000불 미만 국가인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보다 약간 높은 거의 최하위 국가군. 그 취약 국가, 실패 국가, 옛날에 실패 국가 지수라고 나왔다가 너무 소말리아 같은 나라한테 미안하다고 지금은 취약 국가로 프레자일 스테이트 인덱스로 바뀌었는데 옛날엔 페일리어 스테이트 인덱스였다가 그 실패 국가, 취약 국가 순위 꽁찌가 소말리아예요. 이 소말리아보다 그러니까 꽁찌에서 2, 3위 북한이 그래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 지표를 보시면 시민 참여 쪽은 한국이 66점, 68점 정도, 북한은 0점. 아시나요? 이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 참여. 그 다음에 2,000불 미만의 3개국 3.47이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4만 불 이상 14개 국가 제가 했던 약 50몇 개 국가 중에 선진국들은 뭐 86점, 우리는 88점. 한국은 뭐 처지긴 처지죠. 시민 참여. 정치적 안정성은 이제 한국이 55면 북한 33. 그나마 이제 독재로 안정 어느 정도. 법치는 이제 우리 80이면 북한은 이제 8점, 6점 뭐 6에서 8 정도. 국정관리 전체 거버넌스 전체로 치면 한국이 68, 북한은 뭐 13점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통일이 뭐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저도 이제 통일보다는 제가 이제 남북한 통일 쪽으로 논문을 발표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저도 통일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경제적 협력이나 해라. 경제 협력이나 해야 소위 한 민족 간의 심화되는 이질성을 그나마 줄여줘야 나중에 정치적 통일이 의미가 있지. 뭐 이질이 심화된 상태에서 정치적 통일을 해봐야 혼란만 많을 거고 문제점만 많을 테니까 독일이 했던 것처럼 소보 정책, 스텝 바이 스텝 정책으로 어느 정도 교류라도 해라.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되면은 나중에 북한하고 북한이 체제 붕괴로 우리하고 어쩔 수 없이 합쳐져도 북한의 국정 권리 상태가 워낙 낮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 관리 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거버넌스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만큼.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패 국가 지수로 보면 또 이렇게 점수가 이건 높은 점수일수록 그러니까 2,000불 미만의 국가들은 105점. 여기 북한 이 정도, 한국은 점수가 낮은 편이죠, 그죠? 선진국은 더 낮고. 그래서 제가 성공국가 지수는 없는데 최고점 그러니까 113.9점 소말리아 점수 마이너스 실패국가 지수 하면 그냥 성공국가 지수 점수로 빼서 이렇게 만든. 그래서 어쨌든 이 거버넌스 하나만 갖고 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체제 변화를 해서 경제 개방을 한 베트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베트남은 G20 중에서는 G20 분석이 안 돼 있지만 베트남을 집어넣어서 분석하니까 베트남은 국정관리력, 거버넌스력이 18이에요. 이건 이제 소련을 따돌려서 그래요. G20보다 높죠. 중국도 중국보다 높게 나왔어요. 베트남이 외래. 캄보디아는 24점, 시리아는 19, 소말리아는 0.28. 지구상에 가장 실패한 국가로 나오는데 아프가니스탄은 4.78. 근데 북한은 아까 보셨다시피 점수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하루빨리 베트남처럼 개방 체제로 변환해야만 국정관리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서 통일 후에 국정관리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외교력은 중하위권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력 부분은 우리가 평균보다 좀 낮아서 15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도나 중국처럼 사회적 자본 수준을 높이려면 사실 긍정적 의미의 사회적 자본은
점수는 인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왜 높게 나왔냐면 인도나 중국 사람들은 기관 신뢰가 높아요. 무조건 정부, 국가에서 하는 일은 거의 100% 찬성.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 우리 50년대, 60년대 정부를 많이 믿었던 것처럼 그런 이유로 개인에 대한 신뢰는 점수가 높진 않지만 기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다음에 변화 대처력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그 뭐 카오스 이론 회장님 자꾸 질문 많이 하시고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저기 뒤에 김 교수님도 뒤에 좀 관계되는 게 있다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변화 대처력은 이제 제가 집어넣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저는 이제 전공이 조직론과 정책 분석인데 기존의 조직 이론은 거의 다 우리가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리, 소위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얘기도 아니고 조직 얘기만 했죠. 자기 조직화를 강조해요 여기서는. 그리고 관리라기보다는 그 소위 자율적 요동을 통한 창발적 전략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그 카오스 복잡계 이론에서는. 그래서 이제 카오스 복잡계 이론은 워낙 제가 뭐 한두 시간에 제가 공무원 대상 특강에서는 3시간까지 보통 1시간이나 3시간까지 최소한 학생들한테 할 때도 한 2시간 이상은 해야 좀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옛날에 이제 농경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있었고 다시 정보혁명이 있었죠. 토플러 얘기로 하면 서드 웨이브로 보면 그런데 다시 이 거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잡계 이론을 이제 문명에다 적용을 시키면은 이렇게 산업혁명부터 뭐 정보혁명, 산업혁명, 농경혁명 이렇게 거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농경혁명으로 한참 안정적인 상태, 평형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체제는 모든 문명이든 모든 국가든 모든 조직이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기점에 다다르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바이포케이션이 아니라 멀티피케이션입니다. 다분기죠. 여러 개로 가겠죠. 이제 설명의 편의상 분기로 2개로 하면 체제 진화의 길로 가거나 체제 소멸의 길로 가거나 간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소위 그 벨기에 화학자인 일리아 프리고진이 벨기에에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제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은 자체 유전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에요. 등록금도 싸게 하고 돈이 많으니까 초빙을 했죠. 일리아 프리고진 교수는.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노벨 화학상 받은 게 바로 이 자기 조직화를 통한 자율적 요동을 통한 새로운 질서라는 연구업적으로 이제 받았는데 일리아 프리고진의 얘기는 그 평형 상태에 만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주 만물에 있는 물체의 3가지 상태를 보면 고체 상태, 기체 상태, 유체 상태 3가지지 않습니까? 더 쉬운 예를 들면 물을 예를 들면 물이 소위 액체 상태죠. 거기다 열을 가하면 100도씨라는 분기점에서 기체가 되죠. 또 거꾸로 열을 가하면 마이너스 열을 가하면 0도씨에서 고체인 얼음이 되죠. 하지만 본질은 같죠. 그 물체의 본질은. 형태만 위상 전이를 한다고 그러죠. 물리학에서. 페이즈 트랜지션, 위상 전이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일리아 프리고진의 얘기는 막 그 물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이게 분기점 100도씨에서 기체가 되려면 소위
화학 분자들이 안에서 H2O는 견고한 화학 방정식이잖아요. 안정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후라이팬에다가 콩을 볶으면 열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더 열이 가해지면은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것처럼 화학 분자들이 자율적 요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질서로 찾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마존에 주문해서 그 사람의 컴플렉스라는 책을 사서 봤는데 왜 샀냐면 마지막 장의 사회체제 적용 가능성 그거 하나 보려고 샀어요. 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석하게도 인간 체제는 자율적 요동 능력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정부 개혁하려도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거의 안 하죠. 조직에서 개혁하라고 해도 거의 안 하죠. 잘 안 하죠. 사회체제는 거의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학체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율적 유동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사회체제 적용해서 만든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대한 그런 문명의 흐름에서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를 돋보기로 한번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이제 이때, 산업혁명 때 일본은 자기들의 취약점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개방을 하기로 그 서구 열강의 그 엄청난 무기에 겁을 먹고 자기들의 수준을 깨닫고 소위 메이지 유신을 한 거죠. 명치 유신을 한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때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 대원군이 물론 민비 일가가 나라를 망쳐먹은 것도 크지만 대원군이 결정적인 패착이 쇄국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미양요 때 미국이 이제 함선을 끌고 강화도에 와서 니네 개방해주면 우리가 잘 살게 해주겠다 했는데 개방을 안 하고 이제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행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대원군이 무슨 바보 같은 명령을 내렸냐면 걔네들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 가지고 있는 것만 알고 대포 쏘는 걸 경험을 못했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방탄을 만든답시고 그 병사들한테 군복을 30벌을 끼워 입혔어요. 방탄용으로. 그러면 총알을 막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배에서 지금도 그러지만 판포를 먼저 사격해서 초토화 시킨 다음에 병사들이 총 가지고 오거든요. 포로 불쏘시개가 된 거예요. 30벌을 집어가지고. 완전히 병사들을 그냥 생지옥을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문을 개방 안 하고 쇄국 정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김옥균이 잠깐 개방 3일 천하를 끝나고 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이 분기점에서 후진국으로 이제 떨어져 버리게 됐고 다시 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뭐 정보혁명 때는 그나마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은 제가 거기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한테 행정관이나 비서관 있던 사람한테 듣기로는 회의하면 주로 눈 감고 많이 잤대요. 그런데 잘한 건 뭐냐면 나중에 괜찮은 것 같으면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쪽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IMF 원흉이고 뭐 요건 많이 받지만 그래도 전문가한테 맡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회의 때 잘 수가 없으니까 눈 뜨고 이렇게 있죠. 그냥. 눈 뜨고 잤겠죠. 눈 감고 이렇게 있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척 하면서 그랬다는데 어쨌든 김영삼 정부 때부터 우리가 IT 많이 키우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별자리들을 장관으로 앉히고 옛날 그 전기통신공사 사장급은 별 둘 앉히고 뭐 이랬어요. 근데 그나마 육사 출신 제대로 앉힌 사람이 오명 최신무 장관입니다. 오명 최신무 장관은 육사 출신이지만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또 나오고 다시 미국에 가서 전자공학 박사였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뉴욕 주립 때 처음으로 석좌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 세계에 아무도 해상 자기 졸업생들이 없어서 안 주던 거를 한국에 장관을 했던 오명 씨한테만 줬어요. 1호로 석좌 교수. 그래서 그 특혜가 뭐냐면 모든 과에 자기가 마음대로 과목을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는. 우리는 석좌 교수 웬만하면 주는데 거기는
개개 역사상 안 주다가 오명 씨한테 처음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오명 씨는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 하면서 이 IT 쪽을 키웠던 거죠. 네. 그래서 육사 출신 중에서는 제일 제대로 일을 한 장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쪽이 크고 또 김영삼 대통령이 전폭 지원을 해줬고 그 이후로 계속 잘 됐죠. 그 다음에 노무현 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진대재 삼성 SDI 장관 출신이 정통부 장관을 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포항공대 총장님하고 그 윤성희 박사 혹시 아세요? 예, 24살의 MIT 박사하고 그 당시에는 SKT 상무였어요. 그래서 윤성희 박사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이 부사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정통부 혁신자문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또 진대재 장관이 많이 또 정통부를 키우고 정보통신을 키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노무현 때까지 잘 하다가 그 다음에 이명박 때 이제 완전히 정보통신 쪽으로 완전히 정보혁명을 완전히 꺾어버렸죠. 어쨌든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지금 키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보혁명이라는 분기점에서는 프리고진의 얘기에 따르면 여기 평형 상태에 안주할 때 이게 제일 나쁜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경영학의 책들도 그런 책이 많아요. 성공에 안주하지 마라 뭐 이런 책들이. 결국 평형 상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잘 나갈 때가 이제 위험할 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나갈 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네들 지금 고등학교까지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고 지금 세상에서 제일 편하긴 하지만 지금이 자기 개발, 자율적 유동을 할 때다. 자네들이 졸업하는 순간 분기점에 냉혹한 현실에 진화의 길로 가느냐, 퇴락의 길로 가느냐, 분기점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개인부터 뭐 문명까지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평형 상태에서 안주를 하면 이렇게 밑으로 대형군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니면 일본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정보혁명 때는 좀 그나마 좀 자율주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4만 불 좀 돼서 그때 또 안주를 하면 이제 우리가 4만 불의 턱에 계속 많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큼 잘 산다고 선패를 일찍 터뜨리면 또 IMF처럼 제2IMF가 올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엄청나게 우리 국력의 여러 지표들을 보면 경제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이런 것들도 큰 문제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적 통일은 아니래도 북한과의 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 부족한 인구, 그 경제 활동 인구를 좀 조달받고 저는 그래서 북한에 인도적으로 이 영양제라든가 의약품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이제 그 국방부에서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션 보니까 작전 계획 보니까 북한이 체제 붕괴하면은 그 당시는 10년 전에는 중국을 더 믿으니까 중국으로 많이 가고 그래도 한국에도 200만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밀려 내려온다는 겁니다. 중국에 더 많이 가고. 근데 지금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200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500만.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우리가 국방부에서는 저것까지 만들어 놨어요. 임시 수용소랑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을 결국은 우리 노동력으로 흡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 걸려가지고 하면 우리 보건복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일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왜 우리가 북한에 자꾸 의약품 대주냐, 왜 원조를 해주냐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 언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북한에 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사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헤쳐나갈 방법이 남북 경제협력, 통일은 아니래요. 통일은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체제 붕괴가 되면 우리가 싫어도 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분기점이 온다면 이때가 아니겠냐. 근데 제가 이걸 만들 때는 코로나는 예측을 못했어요. 분기점이 이미 먼저 하나가 지금 이건 나중 얘기가 됐고 지금 코로나라는 분기점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비포 코로나, BC, AC 시대가 지금 돼버렸죠. 그래서 이 코로나 쪽을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위기점에서 국가의 변화 대처력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변화 대처력을 잘 발휘하면 우리가 방역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백신을 개발했지만 백신을 지금 일본은 뭐 1억 개를 샀다고, 예? 한국은 0개 샀다고, 예? 그래서 그거를 조선일보에서 인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화이자 거는 영하 70도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이자에서는 지금 우리나라한테 구매를 막 강요하는 정도로 구매를 해달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 약이 효력을 볼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걸 관리할 능력이 있는 나라야 되는데 K방역으로 성공한 우리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백신이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년이나 쓸 수 있잖아요. 내년까지 버티는 나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내년까지 버티는 여력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뭐 생산을 한다든가 우리가 지금 생산시설이 잘 돼 있고 지금 마이너스 70도 이상 그걸 SK인가 어디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더 건설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잘 돼 있고 하니까 대량 생산은 러시아도 우리한테 부탁했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한테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효능이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다가 뭐 1억 개나 산 걸 자랑스럽게 조선일보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몰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런 우리가 내는 그 국가의 그 변화 대처력, 입각한 결정,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이 분기점을 맞이했을 때 이미 일부는 맞이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국가 진화의 길로 갈 것이냐, 흥하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망하는 길로 국가 흥망의 기로에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평가하기로는 뭐 정부에서는 뭐 웬만큼은 방역은 잘 하고 있으니까 자율적 유동을 어느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분야에서 이 자율적 유동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제4의 물결인 창조혁명의 여의 대처에 따라 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이 애프터 코로나 물결에 우리가 얼마나 잘 적응을 해야 될지 그게 아마 우리 국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제가 얼마나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많이 혼자서 이 독서 토론인 것 같은데 저 혼자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 정도 하고 질문을 좀 저도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네? 좀 이게 이제 그 복잡계 자체가요. 원래는 이제 그 화학 쪽에서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생물학, 특히 진화 생물학 쪽에 그러니까 화학 체제보다는 생물 체제가 인간 체제에 가까워서 이제 진화 생물학 쪽 이론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진화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이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아니라 진화 이론에서는 성장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현실, 그러니까 우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면은 2편에 그 소위 그 마녀하고 이제 그 앨리스가 막 뛰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앨리스야 네가 그 뛰는 걸 멈추는 순간 너는 이제 도태된다. 진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그 옛날에 서울대 공대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전거 페달을 막 밟다가 잘 간다고 발을 띄는 순간 자전거는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 얘기 비슷한데
진화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공진화라는 이제 복잡계 개념이 하나 있는데 코에볼루션이라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약간이라도 한숨을 쉬는 순간에 도태돼 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멜레온이 긴 혓바닥이 되는 이유가 파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점점 길어지면 파리는 점점 빨라지고 미끄러지죠. 안 잡아먹히려고. 서로 공진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소위 NK 적합도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생물학에 나온 이제 NK 적합도 모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울퉁불퉁한 이렇게 지형이 있으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 경쟁력도 매년 조사하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우리 1위였던 나라가 내년에 했을 땐 2위가 될 수도 있고 지형이 바뀌죠. 최적 지형에 있던 그러니까 생태계로 치면은 가장 우위에 있던 것이 잡아먹히는 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걸 생물 적합도 지형을 이제 사회체제에 받아들이면 저는 이제 조직 적합도 모형으로 해서 논문을 이제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진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멸종돼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혼돈의 경계, at the edge of chaos라는 얘기를 하는데 혼돈의 경계가 이제 질서와 불안정, 무질서. 근데 만약에 모든 조직이 질서에 너무 있으려고 하면 그건 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혼돈의 경계에 있어야 망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죠. 복잡계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얘기한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하는 것도 질서, 형평성, 현실 안주 그걸 이제 경계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이론을 모르고 했을 텐데 경영자의 통찰력이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사례가 있냐면 경영학의 경우에는 옛날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이케아 아니요 이케아 아니라 뭐죠? 저 깜짝 이케아 하도 들어가지고 이케아로 그 맥주 옛날에 기린하고 일본 시장을 3분했던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케아라는 데가 위스키, 이케아가 아니라 그 회사 제가 지금 갑자기 그 회사가 위스키 만드는 회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맥주에 유명한 회사가 아니라 위스키를 하던 회사인데, 예, 맞아요. 예. 산토리. 예. 산토리가 위스키를 하던 데인데 이제 사람들이 독한 술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회사가 좀 약간 기울어지니까 회장이 어느 날 임원들을 불러놓고 야 우리도 맥주 시장에 좀 뛰어들어라 했더니 당연히 개혁은 싫어하잖아요. 모든 직원들은.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미 기린하고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경영자의 어떤 통찰력이 있어 이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3년은 적자를 엄청 했죠. 나중에 좀 어느 정도 해서 그 회사가 좀 회생이 됐어요. 그리고 또 잘 나가다가 한 15년 잘 나가다가 다시 회장이 요새 누가 맥주 먹냐? 차 산업에 들어가라. 차. 그런데 처음에 또 한 5년 동안 고전했죠. 그런데 5년 뒤에 일본의 잡지가 발표한 일본 10대 히트 상품에 들어갔어요. 그 회사 차가.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평형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자율적 요동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그 이론을 모르고 했겠지만 어떤 경영자의 통찰력 같은 걸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진화의 과정에서 평형 상태에 안주하고 있으면 이제 망할 가능성이 아시다시피 한국에도 100대 기업이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특히 더하고 우리는 이제 관제 경제였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0대 기업에 살아남는 게 몇 개 안 돼요. 시간이 한참
일본 학자가 쓴 책이 유명한 책이 기업의 수명은 30년이다. 30년을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정상적으로는. 단지 우리는 정부의 보조금이 많아서 삼성이나 이렇게 오래가는 기업들이 많이 좀 있다는 것 뿐이죠. 근데 10대 기업 안은 자꾸 바뀌잖아요, 순위가. 10대 기업 안에 들어갔다가 지금 이름도 없이 5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데도 많고, 그렇죠. 아시아나 지금 그렇게 된 거 아시잖아요. 그 큰 기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분기점 이론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성장 개념보다는 진화론적 개념입니다. 진화. 진화는 질도 따지질 않고 특히 우리가 그 조직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이론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이론들이었어요. 구조적 상황 이론이라든가. 그게 이제 몇십 년 동안 지배해 왔는데 미국의 학자 중에 이제 소위 이제 조직 개체군 생태학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아예 환경의 조직 구조를 조직의 생존을 결정해 버린다 이론이 나온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떤 기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크고 있어요. 예? 예.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 버는 데도 있죠. 그건 환경이 선택한 기업이죠. 몰랐죠. 예. 옛날에 제가 91년 귀국했을 때만 해도 그때 이제 PC가 한국에 보급되기 시작해가지고 87년에 제가 미국 85년에 갔을 때 86년부터 이제 PC가 생겨서 SPS 통계 패키지 배우고 그랬는데 제가 조교도 하고 그 티칭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아직 PC가 별로 사람들이 모를 때예요. 90년은.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어떤 대학생 A라는 대학생과 B라는 대학생 둘이 한 명은 그 당시에 잘 나갔던 게 우리가 프로스펙트 신발, 의류 한참 잘 나갔죠. 미국의 백화점 가면 거의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옷이. 근데 그 당시에 A라는 졸업생이 나는 PC나 좀 해볼까? 나는 잘 나가는 의류 산업에 뛰어들었다. 한 5년 지나니까 의류 프로스펙트 신발 다 망했죠, 우리. PC는 크기 시작하고. 그거는 이제 여기가 조직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결정해버린 거죠. 특히 이제 한국의 옛날 동력자원부가 폐지론이 나왔어요. 1차 걸프전 때문에 생겼다가 이제 석유 파동이 지나버리니까 한 10년 지나서 그 부서가 뭐가 필요했냐. 그런데 없어질 부서가, 그러니까 관료제가 생겼다가 없어지긴 쉽지 않거든요. 한번 생기긴 쉬운데 한번 생기면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워낙 필요가 없는 부서라고 필요에 따라 생겼으니까 없앨 분위기였는데 2차 걸프전 생기는 바람에 살아남았죠. 그런 것처럼 또 옛날 환경부가 없이 환경국이었다가 환경이 이제 중요한 테마가 되니까 생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조직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이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이 생명체들이 사실 환경 앞에 나약하잖아요. 공룡도 멸종하는 정도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는 지금 우리가 변화 대치력 중에서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요새 많이 얘기하는 그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 혹은 회복력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리질리언스의 원래 개념이 그 책도 요새 많이 나왔거든요. 그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체제, 이 체제에는 뭐 국가, 조직, 사회, 개인 다 들어가겠죠. 개인도 리질리언스가 필요한 거죠. 본인이 지금 망하게 가면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부도 나면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데 적용될 텐데 이론이 이 리질리언스 개념으로 보면 리질리언스라는 거 뜻 자체가 어떤 체제가 외부의 샥,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평형 상태를 다시 유지하는 힘, 그게 회복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국가들이 다 이 코로나의 샤크에 엄청난 체제가 흔들리죠. 그 흔들리는 정도가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유럽은 엄청나게도 심한 거고, 미국은 뭐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어저께인가 하루에 뭐 지금 몇만 명? 예? 그렇죠. 예. 예, 그 정도 확진자 나오고 관도 없고 지금 뭐 냉동차에 뭐 실어 나르고 뭐 그런 정도니까. 제가 85년부터 90년 5년 4년 반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공부할 때 그때 미국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때 미국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밤에 유학생들은 대개 밤에 거기는 옛날부터 밤새도록 했어요. 이마트 같은 데가. 이마트가 옛날에 없었죠. 85년에는. 이제 거기 그런 이마트 같은 걸 신기해해서 부인들이 좋아했죠. 여자들이. 그래서 공부하다가 새벽에 또 가거든요. 사람도 적고 하니까 줄도 안 서도 되고. 그래서 38에 24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돌리는 거죠. 3교대로. 그렇다고 무리하게 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딱 8시간 근무. 대신 이제 3교대로. 그러니까 저녁에 근무하면 심야에 근무하면 또 돈을 더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24시간을 돌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보기가 되게 쉬운 거죠. 아무 때나 가면 되니까. 사람이 없는 한가한 때 좋아하는 사람은 새벽에 그냥 가면 되고. 그래서 그런 사회였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새벽에 나가도 전혀 보안, 치안을 걱정 안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유럽들은 이제 그런 취약점이 뭐 어느 정도 코로나 때문에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제 이 코로나로 우리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성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코로나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리질리언스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기폭제가 되긴 했죠. 그래서 리질리언스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역을 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방역만 잘한 게 아니라 경제하고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국 개방했다고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정부가. 근데 그때 개방한 나라들이 이제 폐쇄한 태국이 처음에 폐쇄 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막 문을 틀어막고 창문을 틀어막아서 방역에 약간 도움이 돼도 경제가 질식사해 버리는 그런 정책을 하느냐, 아니면 약간 창문을 열고 경제도 무역 거래를 하면서 방역에 약간 손해를 보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느냐 하는 정책, 정부로서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저는 했다고 봐요. 욕을 먹어서 가면서까지. 그때 욕한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페이스북 같은데 그 네이버 같은데 댓글 달린 거 보면 왜 우한이 주범인데 왜 거기 중국 사람들이 왜 받느냐. 그 3월달, 4월달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그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데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산시고 외국인 실태조사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수도권 포함해서 우리나라 거의 지방 모두 3D 업종은 한국 사람이 일을 안 합니다. 그 하우스 농가들 다 외국인들이 해줘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연구하다 보니까 설문도 조사를 했거든요. 한 350명. 근데 하우스 농가들 하는 얘기가 외국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와가지고 수확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가만 그런 게 아니라 건설업도 외국인들이 많아요. 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계통 사람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그 시멘트 포대를 3개를 들고 웃으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 안 쓴다는 거예요. 돈도 적게 주고 한국 사람은 시멘트 한두 포대 갖고 막 넘어지고 이러는데 세 개를 메고 룰러를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 노동력을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인력 자원이 엄청 적어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이제 큰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도 어느 정도 작고 뭐 양쪽을 다 해가면 특히 이제 뭐 그 방역 물품들은 우리가 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시젠에선 요번에 뭐 당기 순이익만 뭐 거의 몇천억을 했다는 것 같은데요. 네, 시젠에서. 그래서 뭐 바이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바이오 산업 지금 뭐 17조인가 뭐 투자를 하겠다고 며칠 전에 발표를 한 거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전략적으로 잘 그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경제를 좀 키우도록 하면은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이제 그 책은 좀 얇게 거기 원래 컨셉트가 그게 시리즈 자체가 얇게 되어 있어요. 그렇고요. 요 책은 이제 그 종합국력 그 국가 전략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프로젝트 그 교육부 연구한 거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변화 대체력은 이제 제가 지표를 만들었는데 기업 능력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 능력, 정부 능력, 그 다음에 시민사회 능력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기업 능력 먼저 정부 능력 거시적인 것부터 보면 그 거시경제의 뼈대, 그 다음에 그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행정과 기업의 관계, 그다음에 규제, 재정 및 예산, 법치, 정부 전략적 기획, 그다음에 환경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업 능력은 지금 말씀하신 노동시장 유연성, 경제 다양성, 경제 개방성. 그러니까 북한은 뭐 지금 대치 능력이 거의 제로로 봐야죠. 경제 개방성 측면에서 보면 무역이 중국만 거의 95% 이상 하니까요. 혁신과 연구 개발, 뭐 기업 환경, 하부 구조, 비공식 부문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능력 쪽에 큰 지표들이고 시민사회 능력은 이제 인적 자본,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시민사회, 그다음에 안전망, 우리 세이프티 네트워크. 근데 이 안전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정부 능력에도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국과는 달리 의료보험이 전 국민에게 되어 있으니까 의료 안전망이 지금 탁월했기 때문에 진단 검사가 수월했다는 점이 좀 대처하기 쉬웠던 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정보 접근성, 건강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사회 능력 지표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노동시장 유연성 같은 거는 사실은 그 뭐 정의당이나 뭐 그 좀 더 진보적인 당에서 하려고는 하지만 워낙 수혜가 적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수혜가 적고 민주당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약간 보수적인 지금 적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죠? 미국은 딱 민주당이면 진보, 공화당은 그건 조지 워싱턴 일때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민주당조차도 보수적인 정책들이 꽤 있죠. 그래서 요번에도 그 노동시간 뭐 주 52시간 문제 갖고도 그 국민의힘 당에서 그때 저 집 문제로 약간 잠깐 반짝수사 됐던 거 윤희수 의원인가? 요번에 말 잘못해가지고 좀 그런 인식을 보이니까 그래서 노동시장 지금 지적하신 그런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정치력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치력이 해결을 안 해주면 변화대체력이 있을 그런 측면에서는 될 수가 없잖아요. 국회에서 그걸 제대로 안 해주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이제 단순한 변화대체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력의 문제가 더 크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그것도 정부에서는 그게 힘든 게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주면 아버지 뻘은 나가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취직 기회가 많아지지만 아버지 뻘은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집안에 결국 누구는 희생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동시장위원회를 만들면. 예. 그래서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특히 민주당조차도 보수적인 정책이 있고 기득권 세력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요번에 그것 때문에 또 비판도 받고 있고요. 정의당 쪽에서는 그걸 공격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쉽지 않죠.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정치력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 뭐 다른 측면의 변화 대처력은 뭐 우리가 지금 여러 이런 지표들로 보면 지금 G20상에서는 6위로 나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시 자료를 지금 수집한다면 2014년 자료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7년, 6년이 흘렀네요. 그죠? 6년. 그래서 6위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고, 아마 국제기관들이 뭐 변화 대처력을 측정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요번에 참 올해 나온 그 US News and World 리포트에도 The Most Powerful Countries 거기에 지금 한국이 9위인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네, 한국이. 그래서 그런 다른 외국 기관의 그것도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니까 결국 국력이 센 나라죠. 같은 의미죠. 9위로 해놓은 거 보면 아마 내년에 한다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우리가 9위보다는 낮아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하더라도 다시. 그래서 변화 대처력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박근혜 때 메리스 사태 때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 그것도 좀 정치력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국력의 지표에 어떤 학자들은 리더십도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전시에는 저희가 보훈처의 프로젝트를 할 때 남북한 국력 비교를 시뮬레이션을 두 가지를 했어요. 평상시의 국력 비교, 그다음에 전시의 국력 비교. 전시하고 또 다르거든요. 전시 동원 능력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평시에도 전 세계 2위부터 10위 합쳐도 못 따라간다고 하는데 평시에 그렇고 전시에는 더 강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왜냐하면 방위 산업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군산 복합체, 그 힘을 쓰는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그게 워낙 강해서 전쟁만 터지면 모든 보잉산이 모든 다 비행 항공기 만드는 걸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측면에서는 강하고요. K9 자주포도가 한화에서 만들었거든요. 다 결국 기업들이 만들기 때문에 장갑차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 장갑차는 호주에서 또 뭐 산다는 얘기도 있고 워낙 좋아서 뭐 유럽제에 물리치고 더 좋은 평가받았다고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우리가 강하죠, 그쪽은. 전시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근데 뭐 전쟁이 일어나면 일각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옛날에 제가 ROTC에서 헌병장교였었는데 그래서 팀 스피릿에 제가 나갔었는데 통역장교 교관으로 나가서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통역장교들하고 통역 사병들한테 그때 이제 미국은 이제 어플랜이라고 오퍼레이션 플랜 약자, 우리도 작전 계획을 작계라고 약자로 하잖아요. 어플랜을 그 참모장 뭐 원스타 이런 사람들이 번역을 못 해가지고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일주일 해서 번역을 해주라고 봤는데 그 당시는 작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지금은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는 북한이 넘어오면 우리는 전방에 사단들이 3일, 4일 못 버티고 무너지고 벌써 옛날이죠. 뭐 40년 전이니까. 못 버티면 이제 그 예비군들 맨날 동원 예비군 훈련했잖아요. 그 이제 버스로 실어 날라가지고 다시 또
2, 3일을 버티는 동안에 미군이 들어온다. 그 개념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 걸프전에서 CNN 생중계한 것처럼 이제는 뭐 미군들이 저 본토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점심 싸가지고 샌드위치 가지고 전폭기 출격해서 폭탄 투하하고 집에 가서 저녁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항공모함에서 뭐 미사일 발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파치 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앞에서 쏘는 게 아니라 10km에서 명중시키는 정도고 특히 이제 K9 자주포 40km인데 현무는 몇백 킬로를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워낙 무기가 발달해서 북한은 아마 전쟁 시작하자마자 하루 만에 괴멸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네. 그 막대한, 그러니까 미군이 바로 안 도와줘도 우리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괴멸시켜. 특히 우리의 그 제7기동군단은 유럽도 떠는, 중국도 떠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탱크와 K9 자주포가 우리나라 보유대수의 반이 몰빵돼 있어요. 제7기동군단. 제7기동군단의 모토가 뭐냐면 북으로예요. 네, 무조건 북진이에요. 거기. 군대 구호가. 그래서 그 안에 우리나라 탱크의 반을 가지고 있고 자주포의 반을 가지고 있어서 제일 막강한 전차군단이에요. 그래서 그 기동군단 안에 몇백 대 이렇게 1000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올라가면 그냥 바로 그냥 북한은 거의 뭐 손도 못 쓸 정도가 될 것 같고 또 뭐 아시다시피 뭐 북한 그 죽음의 백족이 있잖아요. 그런 거 뜨고 뭐 그러면 평양은 뭐 순식간에 초토화될. 아니 이미 이라크에서 증명이 됐거든요. 이라크가 가지고 있던 탱크가 소련제 좋은 탱크였거든요. 좋은 탱크였는데 미군의 탱크 한 대를 그 10대가 감당을 못했잖아요. 거기 기갑사단이 거의 괴멸돼 있잖아요. 기갑사단이. 예. 그 후세인이 자랑하던 그 국경수비대에 가지고 있던 탱크들 다 괴멸돼 버렸어요. 미군 탱크들한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탱크가 지금 성능이 아주 좋은 거거든요. 북한은 상대가 안 될 정도. 그래서 아마 그 오래 가지 않고도 단지 이제 우리가 무서운 거는 이제 자꾸 언론에서 이제 부풀려지는 게 뭐냐면 북한이 방사포를 쏘면 거기도 포가 많거든요. 우리도 11,000대가 있고 거기도 10,000대 이상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우리 K9 자주포를 왜 자꾸 외국에서 사냐면요. 옛날에는 포를 되게 그 앉은 자리에서 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쏘는 포는 의미가 없어요.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데 정찰기에 노출이 돼버리면 도망갈 순간 시간도 없이 그냥 폭격마다 다 괴멸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요새 좀 한 게 트럭에다 매다는 건데 트럭에서 매달아서 얼마나 가냐는 거죠. 그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가냐는 거죠. 그리고 전쟁 나면 그 트럭들을 움직일 기름이나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사 뭐 초기에는 움직일 기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게 움직이는 걸 쫓아가서 맞추기 때문에 결국은 다 괴멸될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피해는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서울 수도권으로 포를 순식간에 쏘면. 근데 그렇게 쏘면 자기네들이 괴멸되는 걸 알 텐데 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기득권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자기 기득권들을 버릴 이유가 없겠죠. 절대 저는 안 버린다고 봐요. 제가 북한의 지도부를 해도 그런 결정은 안 할 것 같은데 제 부인하고 자식들 생각하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